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 기초를 배우는데 왜 고대가 중요한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도담학당 1년 프로그램인 도담아카데미 인문기초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인문학 기초를 닫는데 역사, 철학, 지리학이 왜 기초 중의 기초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많은 시대 중에서 고대인가, 그리고 인문기초 1년 강좌에서는 고대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철학의 근원은 고대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시간의 두께를 고찰한다고 했죠. 고대에서 현대까지 그 시간의 두께의 근원에 해당하는 것이 고대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는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현대적인 사건들의 원류에는 고대가 있는 겁니다. 고대를 모르면 역사적 근원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 강좌에서는 고대에만 한정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역사와 철학이 어떻게 근현대로 이어지는지 그런 걸 같이 살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할게요. 고대의 역사와 철학이 어떤 식으로 근현대까지 연결되는지. 역사부터 볼까요? 고대사 중에서 유대교의 역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고대의 신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바빌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유수는 갇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갇힐유, 가둘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갇히게 한다, 이런 거죠. 이 바빌론 유수 이후에 키루스 2세라는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문제가 현재의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다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드레피스는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예요. 이 유대인 장교가 간첩 누명을 쓰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이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진범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진상 발표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짜 범인을 무죄로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드레피스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당시 유럽에 이 반유대인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아무튼 재판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에밀 졸라가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요. 그리고 지식인층에서는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재심을 하고 결국 드레피스가 1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던 한 기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테오도르 헤르츠, 유대인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지역, 그 언덕을 지칭하거든요. 그 언덕에 다윗이라는 왕이 건설했던 요새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는 언젠간 돌아가야 될 그 정신적인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 영화 매트릭스 3편인가에서도 이 시온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기계들이 인간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인간들이 기계와 싸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지하 깊숙한 곳에 터를 잡습니다. 그 장소를 영화에서는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 피난처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같은 그런 희망의 장소를 상징하는 게 이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오니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적인 논의도 있거든요. 그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헤르츠리라는 유대인 기자가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스위스에서 시온주의자 세계대회가 열렸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건국이라고 하는 이슈가 본격적인 이제 국제 무대에서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오니즘이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건국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국제사회에 아주 냉혹하고 치졸한 민낯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고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 왔다, 그런 깊은 지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고대의 철학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고대에서 그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 놓은 걸 지금까지도 울거먹고 있는데, 이 고대 인류의 지성이 폭발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BC 6세기 전후로 해서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이런 제자백가들이 활약을 했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이때 등장한 철학자들입니다. 인도에서는 붓다, 마하비라가 활동을 했고, 중동에서는 조로아스터가 있었죠. 이 시대를 추계 시대라 그래요. 이때 쏟아져 나온 지적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유의 근간이 되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깊은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업에서는 고대 철학을 메인으로 공부하는데 근현대 철학자들과 자주 연결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를 배울 때는 헤겔이나 니체와의 연관관계를 함께 강의할 거고, 플라톤을 강의할 때는 헤겔이 플라톤을 어떻게 계승했고, 하이데거, 니체, 들레즈가 플라톤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런 걸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헤겔, 니체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헤겔과 니체를 배울 수 있고, 플라톤에서도 또 다른 헤겔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고대와 근현대를 연결하면서 이해 폭이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비 깨듯이 엮어서 공부하면 개념들을 더 빠르게 알 수 있어요.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고대 철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시대, 그러니까 근현대의 철학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꾸러미들이 다른 개념의 꾸러미들과 함께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문 기초가 자리를 잡습니다. 앞에서 배운 걸 뒤에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 더 쉬워지고 확장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강의가 더 재밌어져요. 그러면 고대 철학이 근현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근현대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철학자들을 골라서 배우게 되는가? 중요한 철학자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칸트, 헤겔, 스피노자, 마르크스, 니체, 하이데거, 아도르노, 아렌트, 푸코, 들레즈, 로티,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변적 실제론도 다룰 겁니다. 간단하고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단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사상가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물음이 어떻게 근현대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살피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칸트, 헤겔, 마르크스, 하이데거는 중요해요. 인문 기초를 쌓는데 아주 중요한 근현대 철학자들입니다. 이 네 철학자를 이해하면 근현대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사유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 기초를 닦기 위해서 고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도 이 철학자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역사에 비해서는 철학이 조금 더 어렵죠. 근데 이 강좌가 초심자들을 위해서 기획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철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한 문장과 도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문장이라는 것은 전체 맥락을 꿰는 핵심적인 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복잡한 개념이나 아니면 한 권의 책에 들어있는 중심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작업을 했어요. 어려운 철학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많긴 한데 진짜 중요한 개념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 개념을 넣다 보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런 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기 위해
감성, 오성, 이성, 상상력이 작동하는 초월적 조건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과학적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정당화하며 순수 이성의 초월적 환상을 변증론적 오리로 비판한다. 이 문장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모르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번호가 보이시죠? 강의 안에 각 번호마다 설명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같이 보고 강의로 쉽게 해설을 해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문장을 보시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더 강력한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식입니다. 도해라고도 하는데 개념을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이패드 굿노트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철학의 여러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그 인문학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이렇게 펼쳐놓고 사진으로 찍은 거라 잘은 안 보이실 텐데 뭐 이거는 마르크스의 역사관 사적 유물론을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 뭐 헤라클레이토스 정신현상학 여기 아렌트도 있네요. 소크라테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도식이 꽤 많아요. 강의할 때 도식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럼 이해가 훨씬 빠르거든요. 한 문장은 주로 철학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한 문장과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제 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싹 정리가 되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이 도식을 직접 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복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식을 보면서 강의안을 읽어보면 기억이 또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매 강의안 뒤에는 원전을 포함한 참고 서적이라든지 추천 책을 적어드리니까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런 책들을 사서 보시면 좋겠죠. 바로 원전을 읽어도 좋고 그게 좀 어려우면 참고 서적을 사서 읽어도 됩니다. 강의가 끝나면 그게 읽어볼 용기가 생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리큘럼을 보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